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5월 초 황금 연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풍경은 제각각입니다. 쉬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지출은 공통으로 다가오는 고민거리입니다. 가계 실질 소득은 답보 상태인데요. 지출은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월 경조사비 평균 50만 원까지 전망한다고 합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좀 바뀌면 안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엔 부동산 전망대 마련돼 있습니다. 5월 9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 어떻게 향할까요? 도심 재생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각종 과세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들이고 또 당장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첫 번째 인터뷰는 혼란스러운 정치 안보 상황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금융, 증권 상황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완만한 속도를 확인했고 우리로선 숨을 고르게 됐죠. 이 가운데 코스피는 지금 현재 시각에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관심사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장중입니다. 3시 12분 현재 2237.21%, 지금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한때 2238도 넘었었는데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완만한 경사 확인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린 대선도 맞물려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복잡합니다. 앞으로의 판세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도 계속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시가 오늘 최고가 경신했고요. 또 계속 가파릅니다. 배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최근 국내 증시의 어떤 사상 최고,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흐름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1분기 성장률이 다소 조금 둔화돼서 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미 연준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평가를 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동반 회복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 자체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회복, 동반 회복세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동안 사실 미국 중심, 달러 중심의 어떤 자산 선호에서 이제 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이머징 자산이라든지 경기 어떤 다소는 좀 리스크한 자산들을 좀 선호하는 현상을 좀 강화시키면서 국내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된 것도 사실 상승의 원인으로 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한 시각이 연초만 해도 절벽 리스크니 하면서 상당히 국내 경기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았는데 최근 국내 경기가 이제 저점을 탈피하고 오히려 올해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좋은 게 아니냐. 거기에 신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사실 좀 맞물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사실 됐지만 4차 혁명과 관련된 어떤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 실적 호조에서 이제 확인되듯이 결국 IT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것이 국내 IT 업황이 상대적으로 조금 국내적으로 좀 강한 어떻게 보면 좀 비교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서프라이즈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자체가 아마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치 자체를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상현 투자전략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에도 2238.66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증시가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종종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2238까지 만약에 내다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2238이지만 2300선 나중에는 2350선 이 정도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좀 긍정적으로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2,350선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그 배경에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 자체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네. 따라서 국내 수출 경기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기업 이익의 어떤 호조를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삼성전자로 뭐 대변되는 거지만 이 4차 혁명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확산 분위기, 뭐 지금 국내 1분기 성장률도 사실 보면 설비 투자 자체, 또 IT 중심의 설비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서 사실은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이 4차 혁명 분위기 자체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좀 지속 가능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국내 IT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뭐 다음 주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만약 네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조금 더 내수를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이 실시된다라고 한다면 네. 국내 뭐 사실 그동안 저평가됐던 국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은 좀 평가받는 이러한 국면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보면 2,300선을 조금 넘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망은 일단은 뭐 비관보다는 낙관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 올겨울 한국 정치 또 한국 사회가 겪은 어려움보다는 좀 나아지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요. 예.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예. 좀 효과가 더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 타당할까요? 예, 뭐 타당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뭐 꼭 신정부가 들어와서 뭐 고스피가 오른 부분 이런 것들은 없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정부가 좀 강력하게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내걸고 거기에 네. 맞춰서 정책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국내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고 그것이 성장률 자체에 좀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결국 조금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 기대감 자체를 상당 부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동안 사실 또 국내 또 불확실 요인 자체가 하나가 보면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네, 뭐 안보 이와 관련된 그렇죠. 사드 관련 이제 어떤 보면 갈등이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신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조금 대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네.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는 측면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이나 환경은 일단은 조금 낙관적인데 걱정은 좀 바깥이었거든요. 지금 워낙 뭐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미중 뭐 말씀하신 안보 플러스 사실 FTA 같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예. 약간 뭐 완만한 인상을 확인시켜준 거다 이런 배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뭐 미 연준의 결정 자체는 뭐 기존의 어떤 정책이죠. 결국 완만한 어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올해 뭐 적으면 2차례, 많으면 3차례 정도의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결국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네. 측면에서 좀 금융시장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금융시장이 좀 불안했던 것들이 이제 1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자체가 기대보다는 상당히 이제 부진한 뭐 3년 만에 이제 네. 1분기 성장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기가 좀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 연준 자체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조금 다시 한번 좀 우려를 좀 해소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보면은 뭐 성장이 또 미국이 완만하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서둘러서 미 연준 자체 금리를 뭐 서둘러서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결국 현재 기조 자체를 그대로 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오히려 좀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딱딱 진행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데 그렇다면 뭐 6월 금리 인상설은 사실 연초부터 얘기 나온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도 밝혔지만 뭐 전체적으로 연준이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6월에 일단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기조 자체가 흔들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2분기 성장률 자체가 다시 뭐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기본 가정을 저희가 깐다고 한다면 결국 뭐 미 연준은 뭐
금리 정상화 측면에서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사실 또 선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미 연준 입장에서는 재정 수지 적자라든지 이러한 쪽의 것들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뭐 금리 자체를 조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외 금리 차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 이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사실은 금리보다는 환율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예, 예. 결국은 원달러 환율 지금 압력 받겠죠? 변화가 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 환율 특히 이제 달러가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네. 이게 사실 뭐 보시는 분마다 사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부분이 맞는다로 딱 이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6월 금리 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출된 변수인 사항들이고요. 오히려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해서 달러 부분의 강세를 좀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지금 올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프랑스 2차 대선이 있지만 네. 유로의 어떤 정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면서 유로화는 오히려 추가적인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원화 역시 최근에 보면은 뭐 경기 자체도 좀 좋아지는 부분, 또 신정부의 어떤 기대감, 또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좀 하락, 원화가 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내외 금리 차에 따른 결국 자금의 이탈 문제에 있어서 결국 원화가 약세가 되면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쪽으로 좀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의 리스크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지금 이 미국 정부가 한국에 겨누고 있는 여러 가지 칼, 뭐 FTA 같은 좀 더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거에서 늘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지금 환율과 연관해서 본다면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좀 민감해지지 않을까요? 좀 정부는 좀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요번 4월달에 이제 환율 조작국 문제를 뭐 그나마 이제 조금 계속해서 뭐 워치 대상국 뭐 계속 있어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뭐 조작국 가능성은 이제 넘어갔지만 다시 이제 10월 돼서 또 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는 또 다른 이제 국면이 될 거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한 것들도 이제 감안했을 때 원화 자체가 사실 조금 약세로 가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는 결국 미국이 계속해서 원화 가치의 어떤 절상을 계속해서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과정 속에 정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 개입 자체를 상당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면은 좀 원화 부분이 오히려 약세로 가기보다는 뭐 경기 자체가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좀 강세 쪽으로 가는 이러한 쪽으로 좀 갈 수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외환 정책 또 환율 관리가 상당히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좀 직면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미국은 점진적 인상 기조는 유지를 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면서 동결을 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국인의 매수 등을 통해서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제 9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대선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도 그렇고 좀 투자 전략이라든지 자본의 이동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제안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단은 최근에 어떤 상황 자체는 주식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뭐 연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 좀 추가 상승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분간은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결국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조금 증시가 사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 또 그러한 기업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해외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만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지역들, 특히 뭐 유로라든지 또 이머징 지역이라든지 뭐 이러한 지역으로도 조금은 좀 관심을 좀 높여가는 것들도 하나의 좀 전략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외 환경과 주요 변수들 계속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도 눈과 귀가 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시 25분 10초 지났는데 2240.26포인트.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공감 사전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이 5월이면 참 많은 돈이 나가죠. 축의금, 또 경조사비, 결혼도 5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우편으로 저희가 추첨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축의금,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결혼 축의금이죠. 물론 돌잔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5월이 결혼 성수기다 보니 직장인들의 축의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20, 30대 미혼들의 경우 친구, 지인, 선후배 이 축의금을 한 5만 원 정도, 또 가까우면 7만 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결혼식이 한 달에 두세 개만 넘어가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혼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축의금 때문에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축의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좀 그 의미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보태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8분 25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출 실적 좋다 이런 얘기 들려왔죠. 오늘도 코스피가 정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흑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는 좀 적자가 있다고 하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보복도 걱정입니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규모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드 보복의 실효성은 또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이 시각 경제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 보고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도 좋은데 3월 경상수지도 흑자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3월 국제수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3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가 59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2년 3월부터 6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2월의 흑자 규모가 84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한 대략 25억 달러가량 줄어들긴 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2월에 비해서 7억 5천만 달러 줄었고 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상품 수지 를 보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늘었고 수입은 27.5% 증가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이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 규모가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네,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났네요. 네, 서비스 흑자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에 보니까 3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월간 적자 규모로는 올해 1월이 33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요. 3월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동안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88억 6천만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 서비스 수지라는 거는 외국과 이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임료인데요. 네. 지금 해운업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황 여파로 3월 운송수지 적자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해서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 적자를 보였습니다. 2월에 비하면 5천만 달러 정도 적자폭이 확대된 건데요. 그리고 또 해외여행이나 유학연수로 쓴 부분, 이것도 좀 큽니다. 3월에 중국의 사드 보복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잖아요. 네. 여기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13억 5천만 달러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5년 7월에 이 메르스 사태 한창이었을 때였는데 그때 14억 7천만 달러 적자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이 밖에도 임금 배당 이자 등 투자 소득을 가리키는 본원 소득 수지도 5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네. 대부분 설명한
결과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이 사드 보복 여파 때문에 단체 관광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걸 봤더니 이건 오히려 좀 늘었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니까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7,71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51% 증가한 건데요. 네.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국가별로 중국이 6,218억 원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한 걸 우리가 역직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역직구 1등 공신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9.2% 증가한 건데요. 품목별로 보니까 화장품이 77%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이 13%, 그리고 가전 전자통신기기가 2.4%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네. 이 역직구 시장은 지난 2014년 3월에 규제개혁회의에서 그때 뭐 천송이 코트 뭐 인기 많은데 뭐 못 산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규제 맞습니다. 철폐하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역직구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주로 중국인들의 화장품 그리고 의류 구매가 많았는데요. 사실 중국이 3월 중순부터 이 사드 보복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사실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역직구 시장에 좀 영향을 더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2분기 통계를 좀 봐야 역직구 시장에서의 사드 보복 피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중국은 또 정부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2분기 결과가 더 중요하겠군요. 모바일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 쇼핑액도 갈수록 늘고 있네요. 네, 뭐 엄지족이라고들 많이 하죠. 요새 많이 스마트폰 보고 장 보고 뭐 쇼핑도 합니다. 네네. 3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보니까 3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37.6% 증가한 겁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하는데 거래액과 비중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이 모바일로 쇼핑하는 분들이 늘고 있고 특히 3월에는 봄맞이 신학기 관련 상품 판매 뭐 이거 상당히 늘었고요. 또 3월 일수가 2월보다 사흘 더 많았던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작용했는데요. 네네. 여기다 또 요새 배송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신선식품까지도 이제 모바일로 주문하는 등 이 상품이 좀 다양화됐고요. 업체 간 경쟁이 좀 심해서 뭐 쿠폰 뭐 많이 뿌리고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일조한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로 몰리고 있군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네.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에 비해서 월세 부담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실거래 신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1%로 집계가 됐거든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지난해 1월 4.6%였는데 뭐 꾸준히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데요. 시도별 기준으로 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워낙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 많고 또 요즘 다가구나 다세대 지으면서 월세 물량 늘어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3.6%로 가장 낮고 종로는 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의 전월세 전환율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1분기 서비스 수지 적자 사상 최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해운 업황 어려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발길 끊었는데도 지금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여행 수지 적자는 뭐 한동안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도 뭐 공항 북적거릴 정도로 해외여행 많이 떠나셨는데요. 이런 수요를 어떻게 하면 국내로 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저희가 경제 공감 사전에서 축의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요즘엔 좀 적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도 7091님 주셨네요. 자, 5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4월이 잔인한 달 아닌가? 어떤 식구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직장인들과 주변에 결혼하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5월 축의금 부담 때문에 잔인하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지출 예상액이 51만 원 한 기업체 조사인데요. 연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출이 더 심화돼서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혼족이나 싱글족은 축의금 낼 일이 많은 5월이 좀 심란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휴 앞둔 생생경제 두 번째 인터뷰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태광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의 문화적 맥락, 배경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사실 이 결혼 시즌입니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기사 보니까요. 어떤 회사의 비혼족 부장, 즉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 달 축의금을 100만 원 낸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요. 요즘처럼 사실 이 3포, 5포 사실 결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시대에 이게 부담이 될 텐데 이 우리 사회의 축의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원래 축의금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였습니다. 과거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아닐 때 이른바 현금이 이제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네. 시골 이제 같은 곳에서는. 그런 데서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툴의 정신을 가지고서 네. 10만 원을 이렇게 이 행사를 할 때 지불을 하면 또 그 10만 원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행사를 할 때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축의금 문화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축의금 문화 자체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네. 그런 공동체적 문화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 같으면 한 마을에 또는 설령 이렇게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크게 먼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 결혼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와서 이제 축제가 있으면 또 잔치가 있으면 와가지고 그런 기부금, 축의금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의금을 내더라도 그걸 돌려받는다라는 어떤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가 또 수반되고 또한 네. 결혼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축의금을 내는 관습들 이런 걸 좀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장도 뭐 이직을 워낙 자주 해서 사실 이거 내가 주고 나면 떠나면 언제 받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즘은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면 결혼 안 하냐라는 말보단 취직 안 하냐 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비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렇죠. 살겠다. 예. 네. 과거에는 이제 미혼이라고 불렀는데요. 네네. 미혼이라는 것은 언젠간 결혼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문화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혼보다는 비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이 비혼이라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연애만 하겠다는 것도 사실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삶의 필수적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식에 대응하는 결혼식의 축의금을 내는 그런 행위와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네네. 비혼식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이 비혼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처럼 하되 비혼식을 해가지고 난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기존에 냈던 축의금들 다 돌려받는 것이에요. 축의금 돌려받는 게 중요하군요. 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축의금을 결국 돌려받기 위해서 비혼식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과정이 또 결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또 전파하는 네. 새로운 문화적 코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공동체가 어떤 커플의 결혼을 같이 책임져 준다라는 느낌이면 지금은 내 결혼을 왜 책임져 주나 이런 이미지로 네.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비혼식을 가보셨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데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위기인가요? 비혼식이라는 것은 뭐 특히 비혼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혼자 그래서 불러서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어떤 취지를 밝히고 그게 또 이제 모이신 분들이 그 취지들에 동감해주고 공감을 하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이 파티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코스프레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적절한 장소에서 아주 소박하게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 딱히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네. 이 비혼을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존재감,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나의 어떤 삶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의식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비혼식 뭐 일종의 파티 개념인데 이제는 조금 당당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서 뭐 비혼 얘기 쭉 설명해 주셨는데 취업난 또 혼족 문화 많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뭐 혼자 붙는 게 많아졌는데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관계는 아직도 이 과거 정말 이 마을 공동체 교수님 비유해 주셨는데 돈인 경우가 많거든요. 관계의 어떤 증명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적하셨듯이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이라는 문제가 과거처럼 안정적인 그런 삶을 보장해주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직도 굉장히 자주 있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생활 문화가 바뀌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관습적인 문화들은 이제 과거의 어떤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어도 계속 즐기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계점에 네. 도달을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리하게 어떤 지출,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그 축의금을 내고 하는 문화들은 네네. 이른바 이제 품위 유지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시도 있었죠. 최근에 품위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과거 같으면 친척이나 부모님께 또 형제 자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친구들 또는 그 잘 알지는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네.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내가 무리하게 지출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실속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전면적이진 않지만 체면, 뭐 내가 얼만큼 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보다는 실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연예인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기사 보면은 뭐 유명 배우인데요, 뭐 원빈 씨도 네. 그렇고 조용한 산골에서 결혼식하고 하객 없이 가족끼리 하고 이런 것들 보이거든요. 제 주변의 젊은층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예, 그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 돌려받으셔야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만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이런 여전히 이 성대한 결혼식 문화, 온 집안이 다 동원돼서 하는 이 결혼식 문화들도 전체적으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지금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주의 문화들이 보편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결혼식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이탈리아에 잠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카페에 앉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카페에 있는 그 위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형태의 집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신랑 신부가 예복을 차려입고 걸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네네. 결혼식을 하는. 그냥 그 카페에 앉아있던 관광객이든 누구든 전부 다 그분들이 다 하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이 딱 걸어가는데 무동이 따라가면서 꽃을 뿌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성설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끝난 거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동체 문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냐 공동체냐 이렇게 꼭 대립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네. 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 의미들, 그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결혼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결혼식 문화가 금수해져야지만 제가 볼 때 비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조금 더 균형 있게 그렇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비혼이야 개인의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로 쏠려가는 방식의 이런 이 뭐 가문과 가문의 결혼 이런 말은 이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경제 상황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지금 앞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 지금 돈과 관계 사이의 고민, 이게 꼭 결혼이 아니라 이 부모님께도 얼마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 빠진 분들 많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좀 전망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결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했던 그러한 방식들의 다양성을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출산율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네네. 반드시 결혼만이 어떤 출산의 어떤 이 전제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강구돼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 방식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처럼 혈의 의식보다는 검소하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어버이날 같은 데서 모이셔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과거의 어떤 그런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누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가족 형태들 또 그와 관련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앞서 저희가 결혼, 또 축의금, 또 부모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금전적 문제 이런 얘기 드렸는데 사실 부동산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8735님, 비혼식했다가 결혼하면 돈 2번 내야 되지 않냐고. 예, 돌려받으셔야죠. 네. 자, 5월 4일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큰 행사 앞둔 부동산 전망대. 아직 새 대통령은 뽑히기 전입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만큼 진짜 정책 변수가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또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데 도심 재생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투기 억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대체적으로 새 정부 어떤 정책 변수가 가장 무게 중심이 잡힐까요? 실제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부동산 공약들을 보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도심 재생이랑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네. 우선 이제 도심 재생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구도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도심의 어떤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자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 도시 재생이라는 거를만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뭐 재건축이나 재건개발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어떤 그 마을 공동체를 조금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어떤 그 재생 사업의 일환이고, 어떤 기존 건물은 존치할 것들은 존치하고, 그 다음에 너무 낙후된 것들은 수리하고 보수하는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역사라든지 문화,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은 좀 보존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을 공동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 해가지고 뭐 국토부를 통해서 세운상가라든지 부산 사하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430여 개의 어떤 도시재생 리스트를 확보한 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뭐 10조 원대 공투자금을 투자해서 뭐 100개 동네씩 임기 내에 한 500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는 게 이게 10조 원씩 뭐 구도심을 개선하겠다 이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노후 주거 환경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정도의 어떤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제 주택비추은행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실제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어떤 그런 개발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도시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낙후된 어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심 재생 이러니까 사실 저도 또 재건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 방향이 아니라 거주성.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에 사실은 빈집도 많아지고 있고 공동화됐는데 다시 사람이 들어와 살게 하겠다. 뭐 그러다 보면 상권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 같은 과세 논란도 좀 뜨겁습니다. 이 앞서 이전에 두 정부가 조금 풀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방향을 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사실 새 정부 유력 후보들의 이념 성향으로 본다면 과세와 투기 억제에 힘이 쏟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지금 나온 전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보유세를 조금 더 부과하겠다는 쪽으로 입장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장 큰 축으로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계속 진행을 하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주택을 가진 어떤 보유세,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이나 혹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세금들이 특히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들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보유세 비중을 0.79%에서 1% 상향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언급하고 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게 실제 기존에 있던 어떤 가지고 있던 뭐 보유세 기준이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요율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이 대출 규제는 사실은 지금 시행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그 집단 대출이라든지 혹은 DSR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돈줄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좀 줄이겠다는 쪽으로 가겠다고 전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떤 과세나 투기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요 입장에서도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선 후에는 규제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은 규제가 될 것이다. 뭐 주변에서도 두런두런 얘기하실 거고 지금 나온 시그널들만 봐도 그렇게 되는데 시장 가격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선 전이어서 뭐 아직 뭐 특별한 변화는 안 보일 텐데 뭐 가격은 지금 주택 가격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은행의 어떤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이 한 7주째 계속 상승폭이 있고요. 네. 그 5월 대선 앞두고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한 2달째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봄 이사철이 겹치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상승한 것 같고, 특히 전국 아파트 값이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 들어서는 한 0.0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큰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한 0.05% 정도 올랐고, 강남이나 서초, 그다음에 영등포, 송파 이런 것처럼 강남권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호황이다 보니 가격들이 소폭 상승한 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도 역시 5대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지 세종과 가까운 어떤 대전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좀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조사에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은 지금 서울의 3.3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약 한 1,937만 원 정도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점만 봐도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값이 좀 최고가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에 2010년, 2009년 최고가를 찍었던 기준까지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조금 대선 후에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는 배경을 놓고 어떤 분들은 좀 규제라든지 이 투기 억제 기조에 정부가 들어설 때 좀 선행해서 미리 좀 이렇게 실거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호가를 올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일면 맞나요? 그 대선에 특히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에 선거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역개발 호재라든지 그 공약에 따라서 그 각 지역에 가진 어떤 메리트 때문에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오르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그런 어떤 거품들이 가라앉을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전셋값이 뭐 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셋값을 보면 2년 전에 비해서는 7% 이상 가격들이 다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전셋값과 그 매매값에 어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올 봄에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아파트, 특히 그 서울의 그 업무지구와 가까운 어떤 지역들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어떤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도 있지만 지금 어떤 다른 어떤 전세값 상승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091님, 저도 부담 두지 않는 작은 결혼식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8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